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가시네는 시집이나 보내면 그만인 것을. 20년 동안 홀로 제사상 차리며 종처럼 살아온 제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손에게는 유학비로 2억을 쾌척하시면서 전교 1등하는 제 딸은 가시네는 시집이나 보내라며 1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시어머니.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장손이 그렇게 귀하면 오늘부터 제사도 그 귀한 장손 보고 지내라고 하세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넘어가셨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대받던 그 가시네가 어떻게 이 집안을 처절하게 비웃어주는지 그 통쾌한 사이다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살 김미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의 종노릇을 자처했던 미련한 여자가 어떻게 그 지독한 시월드라는 감옥을 탈출했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통쾌한 탈출기예요. 그때의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살았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세월이었죠. 제 불행의 서막은 결혼 초 돈 좀 아껴보겠답시고 시댁에서 걸어서 딱 10분 거리인 전세금이 저렴한 빌라의 신혼집을 구하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시댁이 가까우면 반찬도 얻어먹고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냐는 순진에 빠진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분이라는 거리가 제 발목을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야 한다는 뜻이었고 숟가락 개수까지 감시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며 시어머니가 심심하면 호출하는 5분 대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끔찍한 형벌의 시작이었죠. 제 남편은 위로 형님이 하나 있는 차남인데 보통 맏며느리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만 저희 집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 그 비싼 동네에 산다는 형님네 부부는 1년에 딱 2번 명절 당일 점심때나 되어서야 얼굴을 비추고 제사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치기 일쑤였으니까요. 덕분에 1년에 8번이나 돌아오는 제사와 2번의 명절, 거기에 시어머니 생신상까지 합치면 무려 10번이 넘는 집안의 큰 행사는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어버렸죠. 그날도 저는 좁아 터진 시댁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름 냄새에 절어가며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창문 하나 없는 주방이라 환기도 안 되고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었어요. 허리 디스크 시술을 2번이나 받아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오고 골반이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부엌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으시더라고요. 예, 전 부치는 냄새가 영 시원찮다. 저번처럼 태워 먹지 말고 노릇노릇하게 좀 잘해봐라. 우리 장손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탄 거는 입에도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돼지고기전을 뒤집개로 꾹꾹 누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 장손 타령은 20년이 지나도 레퍼토리가 바뀌지를 않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정작 그 귀한 장손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엉뚱한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퀄리티만 중요한 것 같았죠. 제가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잠시 일어선 채로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와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곤 했거든요. 젊은 애가 벌써부터 아이고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서 쓰겠냐? 나 때는 애 없고 밭일하고 와서
제사상 다 차렸다. 요즘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큰일이야. 제 나이가 40 중반이었는데 언제까지 젊은의 소리를 들으며 엄살 부리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 저는 영원히 철없는 막내 며느리 취급을 벗어날 수 없나 보다 하고 체념하곤 했어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꼬치전을 끼우고 있을 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부엌 입구로 다가와서 눈치를 살폈어요. 이 남자는 형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제가 묵묵히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물 한 잔 마시러 온 척하면서 제 옆에 서더니 목소리를 잔뜩 낮춰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형네가 이번에는 좀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아봐. 내가 집에 가서 안마해 줄게. 저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세월이 20년인데 그 소리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염장을 지르는 소음으로 들려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쏘아보며 눈으로 욕을 퍼부어줬죠. 머쓱했는지 다시 거실로 도망가 버리는데 저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살아온 제가 너무나 한심해서 동그랑땡 반죽을 괜히 더 세게 치대며 분풀이를 했어요.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형님인 게 분명하더라고요. 형님은 늘 그렇듯 교양 있는 척, 우아한 척 온갖 가식적인 목소리로 차가 막혀서 늦겠다는 뻔한 핑계를 대고 있었을 게 뻔했거든요.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제가 부쳐놓은 전을 손으로 집어드시면서 인상을 팍 쓰시며 말씀하셨죠. 큰애가 차가 너무 막혀서 저녁 늦게나 도착한다더라. 너는 음식 좀 빨리빨리 해서 상 차릴 준비나 해라. 우리 장손 배고프면 안 되니까 오면 바로 먹일 수 있게 갈비찜은 데워놓고. 며느리가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고생하는 건 안쓰럽지 않고 늦게 오는 장손은 배고플까봐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때의 저는 바보처럼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형님네가 늦게 온다는 건 저에게는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는 뜻이고 뒷정리까지 제 독차지가 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딸 수아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란물을 무치는 걸 도와주려 했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아이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저 둘째 아들의 딸이라는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불쌍한 내 새끼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을 부치겠다는 딸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 방으로 들여보내며 책이나 더 보라고 등을 떠밀었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제가 얻은 거라곤 굽은 허리와 쑤시는 손목, 그리고 화병밖에 없는데 도대체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미련하게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이 전쟁터 같은 부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서 창문을 조금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녹슨 방충망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제 얼굴을 식혀주는 게 그나마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정성을 알아주시겠지, 언젠가는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겠지 하는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저는 다시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있었죠. 그때 그 화려한 승용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 가슴은 쿵쾅거리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명절 증후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하고도 묘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동서, 우리 왔어 하는 형님의 그 얄미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네 식구들이 들어오는 순간 좁은 거실에는 순식간에 값비싼 백화점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하며 제 코끝에 배어있던 기름 쩐내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화려한 털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왔는데 그 손에는 명절 선물이랍시고 달랑 싸디싼 샤인 머스켓 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저녁 내내 저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는 형님과 장손을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이 귀에 걸리시더니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현관으로 버선발로 달려나가시더라고요. 형님은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콧소리를 내는데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20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고 소름이 돋아서 등골이 오싹했죠. 화려한 네일아트로 치장된 손톱을 들어 보이며 형님이 호들갑스럽게 외쳤어요. 어머님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오는 내내 지훈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혼났어요. 동서, 밥 다 됐지? 저는 부글거리는 속을 감추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인사를 건넸지만 형님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바로 소파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버리더라고요. 뒤이어 들어온 조카 지훈이는 대학생이 되더니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귀에는 피어싱까지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무슨 왕세자의 금관이라도 되는 양 연신 쓰다듬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은 국을 다시 데우고 갓 지은 밥을 푸면서 서둘러 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형님네가 오니까 그제야 슬그머니 일어나 아주버님 옆에 앉아 안부를 묻는 꼴이 참 얄밉더라고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밥상은 그야말로 차별의 현장이자 서러움의 결정체였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만든 소갈비찜 접시를 아예 지훈이 앞으로 쭉 밀어주시며 저희는 손도 못대게 방어막을 치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은 전부 장손과 형님 쪽으로 몰려있고 제 딸 수아와 제 앞에는 푹 익어버린 김치 쪼가리와 나물 접시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밥상을 보면서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지훈이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갈비 한 점을 올려주며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살 빠진 것 좀 봐라. 할미가 만든 거니까 많이 먹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먹이는 보약이다. 새벽부터 제가 핏물 빼고 양념 재워 만든 건데 공은 시어머니가 다 챙겨가고 저는 그저 밥이나 푸는 식모가 된 기분에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옆에서 밥을 먹던 제 딸 수아는 고기 반찬에는 젓가락 한 번 못 가져가고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기특한 아이지만 이 집에서는 그저 여자애라는 이유로 존재감조차 없는 게 너무 화가 났죠. 수아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또 전교 1등을 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렸지만 분위기를 보니 꺼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 꾹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아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칭찬이라도 해주려나 싶어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고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아냥이 튀어나와서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아, 너는 공부는 좀 하냐? 오빠는 서울 명문대 다니는데
너도 전문대라도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기술을 배우든가 해야지. 맨날 방구석에만 있어서 쓰겠냐?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해지고 수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는데 전교 1등하는 아이한테 전문대 운운하며 무시하는 그 태도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탁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지훈이는 밥상머리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어른들이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냥 귀여운지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수아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상황이 꼭 지옥 같았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거들며 어머님 냅두세요. 수아도 나름대로 하겠죠라고 말하는데 그건 분명 위로가 아니라 비웃음처럼 들려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은 아이고 배부르다 하며 소파로 직행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는 당연하다는 듯 오롯이 제 몫으로 남겨졌어요. 설거지를 하는 발그락 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하하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저만 다른 세상에 격리된 하녀가 된 것 같은 비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과일을 깎아오라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부랴부랴 손을 닦고 배와 사과를 깎아서 대령했는데 형님은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어머 동서 과일 깎는 솜씨가 예술이네. 난 손톱 때문에 못하는데 부러워라며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 화려한 네일아트가 망가질까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형님이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주는 시어머니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남편이나 다 한통속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과일을 드시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타가 되었죠. 참 다음 달 네 시아버지 제사 때는 문어 좀 큰 걸로 사라. 저번에 보니까 너무 작아서 볼품 없더라. 조상님 섭섭해하신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장을 안 보시는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하시는 소리였어요. 남편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수아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서 생활비까지 아껴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제사상에 올릴 문어 타령을 하시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해요. 조금만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꺼냈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돈 없다는 소리만 나오면 질색을 하시는 분인 줄은 알았지만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저를 그렇게 면박 주실 줄은 몰랐기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죠. 시어머니가 바닥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돈 아까워서 시아버지 제사상 부실하게 차리냐? 네가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 조상덕 볼 생각은 안 하고 쯧쯧. 정작 명절과 제사 비용은 20년째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강남 산다는 형님네는 명절에나 올까 말까 그마저도 올 때마다 빈손이거나 싸구려 과일 한 상자가 전부인데 왜 이런 타박은 제가 다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딴청을 피우며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아주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는 꼴을 보니 이 집안 식구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시커먼 숫덩이가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 흩날리는 것 같은 참담함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해서 잠은 안 오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 버티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끊임없이 되물으며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은 억울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눈 뜨자마자 또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아침상 차리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픈데 남들은 명절 연휴라고 늦잠 자고 쉴 때 저는 아침부터 남은 음식 데우고 국 끓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님네 식구들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서는 아이고 밥냄새 좋다며 숟가락만 얹는데 얄미워서 밥에다 소금이라도 왕창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형님은 시어머니와 수다를 떠는 동안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홀로 거대한 설거지 탑과 씨름을 하고 있었죠.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거실 대화가 잘 안 들릴 법도 한데 그날따라 유독 시어머니와 형님의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꽂히는 게 참 이상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아니 하늘이 저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설거지물을 잠근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오더라고요. 형님이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은 아부 섞인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이번에 지훈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학비랑 체류비가 꽤 비싸서 걱정이에요. 애 기죽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지훈이가 유학 간다는 소리도 처음 듣는 거라 놀랐지만 뒤이어 나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소 곧 죽을래도 돈 없다며 입버릇처럼 곡을 하시던 분이라 당연히 돈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라도 된 듯 당당하고 힘이 넘쳐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걱정 마라. 내가 적금 깬 거랑 시골 땅 판 돈 합쳐서 2억 보태줄게. 우리 장소는 큰 물에서 놀아야지. 2억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며 메아리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해서 황급히 싱크대 모서리를 움켜쥐고 중심을 잡아야 했어요. 지난달에 제가 생활비가 모자라고 수아 학원비가 급해서 염치불구하고 시어머니께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내가 늙어서 무슨 돈이 있냐. 너희는 맨날 나만 뜯어먹으려고 하냐? 며 매몰차게 거절하시고는 문전박대하셨던 그분이 장손 유학비로는 2억을, 그것도 망설임 없이 쾌척하신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지만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위대한 결단이라도 내린 사람처럼 비장하게 덧붙이셨어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기둥 뿌리를 뽑아서라도 밀어줘야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지훈이 성공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다. 형님은 감동받은 척 콧소리를 내며 어머님 최고예요. 지훈이도 할머니 은혜 절대 안 잊을 거예요라며 아양을 떠는데 그 가증스러운 고부의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제사 비용 한 푼 안 보태면서 우린 형편이 어려워서 라고 징징대던 형님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 준비 중이었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2억을 보태준다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천지처럼 속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줄 알고 제 용돈도 줄이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며 시댁 살림 채워넣고 병원비까지 대드렸는데 그 모든 게 저 혼자만의 헛된 효심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허무함이 밀려왔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를 단순히 허무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사리까지 느끼게 만들 정도로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목소리를 한껏 낮추셨지만 부엌에 숨어 있는 제 귀에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들려와서 가슴을 난도질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주변을 살피듯 목소리를 죽이며 형님에게 당부하셨어요. 근데 이건 수아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라. 걔들은 쪼잔해서 알면 난리 난다. 괜히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니까 너랑 나만 아는 거야. 20년 동안 묵묵히 헌신한 저를 두고 쪼잔하다니요. 제가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 없다고 거짓말하시던 그 뻔뻔한 얼굴과 뒤로는 장손에게 2억을 쥐어주며 비밀로 하라고 입단속시키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인간에 대한 환멸까지 느꼈어요. 그 순간 수아가 작년에 태블릿 PC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줬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어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낡은 노트에 필기하며 공부하던 내 딸 수아. 할머니가 용돈 10,000원 한 장 주시면 그걸로도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하던 착한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할머니한테 사탕 한 알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컸는데 형님네 아들은 할머니 돈으로 유학 가고 호강하며 산다는 이 기막힌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당장 거실로 뛰쳐나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엿들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해서 억지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헹구면서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소리 죽여 울었는데 싱크대 물소리에 제 울음소리가 묻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일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와 형님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화기애애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형님은 저를 보며 동서, 설거지 다 했어? 과일 좀 줘봐라며 얄밉게 손을 내미는데 그 손가락을 확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훈이 머리만 쓰다듬으며 우리 장손, 성공해서 꼭 할미 호강시켜줘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토끼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번 명절 무사히 넘겼네. 당신 수고했어라며 실없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창밖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밤이 되어 자려고 누웠지만 시어머니의 이역과 쪼잔해서 알면 난리 난다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이리저리 뒤척였죠.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이 미치도록 원망스럽고 저를 바보 취급하며 기만해온 시댁 식구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새벽녘에 벌떡 일어나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켜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 지긋지긋한 호구짓을 끝내야겠다고, 그리고 내가 받은 고통과 모멸감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워서 마치 제사를 베어내기라도 할 듯 서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출근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살 기운이 심해 반차를 쓴다고 둘러대는데 수화기를 쥔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던지 툭 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제가 어디 아픈 줄로만 알고 약 사다 줄까? 하며 빈 껍데기 같은 위로를 건네는데 그 무심한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을 믿고 살아온 20년 세월이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부질없게 느껴져서 대꾸조차 하기 싫었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장한 각오로 현관문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밑이 퀭한 게 영락없는 폐잔병 꼴이라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뱃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용암 덩어리가 울컥울컥 솟구쳐 오르는 게 느껴져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렸는데 갓난쟁이 수아를 업고 시댁 제사 음식을 하러 가던 날의 기억부터 돈이 없어 쩔쩔매던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시선까지 그 모든 모욕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무심하게도 평화롭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는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숯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괴리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서 잠시 숨을 골라야만 했는데 이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곧 터질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의 긴장감 같은 거였죠. 딩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짓밟는 군화 발소리처럼 느껴져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반가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목소리로 툭 내뱉으시더라고요. 네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회사 안 갔냐?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시댁 특유의 냄새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고급 안마의자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저 안마의자도 작년에 남편이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는데 우리가 효도 한번 하자며 할부로 긁어준 건데 정작 돈 대준 며느리는 문전박대하고 돈 뜯어가는 장손한테는 2억을 퍼준다는 사실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제 기색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굽신거렸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가 시어머니 정면에 딱 버티고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감히 허락도 없이 의자를 끌어다 앉는 꼴이 못마땅하셨는지 미간을 확 구기시며 혀를 차셨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무섭기는커녕 우스꽝스럽게까지 보여서 저도 모르게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서 밤새 갈고 닦았던 그 문장을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또박또박 시어머니의 면전에 들이밀었죠. 어머님, 지훈이 이번에 미국 유학 가는 거 어머님이 2억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형님이랑 얘기하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고 쥐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하시더니 급하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뻔뻔함으로 무장하시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대신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비밀 금고라도 훔쳐보다 들킨 도둑이라도 되는 양 눈을 부라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죠.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훔친 돈으로 주냐? 내 주머니에서 내 손자한테 주는 건데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들어? 며느리 주제에라는 그 말이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으려고 했지만 저는 가까스로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저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꾹 참고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500만 원도 없어서 못 빌려주신다면서요. 20년 동안 제사 모시고 어머님 병수발까지 다 든 건 저예요. 형님은 1년에 2번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너희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유세냐? 하며 비아냥거리시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 제가 헛것을 보고 있나 싶을 정도였죠. 시어머니 논리에 따르면 장남내는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기둥이고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차남내는 형을 받쳐주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철마다 보약해다 바치고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드리는 저의 노력은 당연한 의무이고 1년에 2번 와서 용돈 10만 원 쥐어주는 장남의 행동은 지극한 효도로 둔갑하는 이 기가 막힌 이중 잣대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으니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마치 훈계하듯 거만한 표정으로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기둥 뿌리를 뽑아서라도 밀어줘야지. 너희는 쪼잔하게 굴지 말고 주제 파악이나 해라. 지훈이가 나중에 성공하면 너희도 다 덕볼 날이 있을 거다. 덕을 보기는커녕 빚이나 안 떠안으면 다행이겠다 싶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수아 이야기를 꺼내며 읍소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수아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할머니 사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최소한의 공평함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어머님, 수아도 어머님 손녀잖아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2억은 아니더라도 수아 대학 등록금 보태주신다고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애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아세요? 제 딴에는 핏줄에 호소하는 마지막 발악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가 이 집안에서 버틴 20년이라는 세월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결정타였어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제 딸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는 끔찍한 폭언이었기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인상을 팍 쓰시며 손을 팔이 쫓듯 휘휘 내저으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계집애를 장손이랑 비교를 해. 장손은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몸이고 가시네는 공부시켜봤자 시집가면 남인 것을. 돈 아깝게 무슨 대학 타령이야. 적당히 돈 벌다가 나이 차면 시집이나 보내. 가시네. 남.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순간 뇌관이 터지듯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1세기에 그것도 내 배 아파 낳아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딸을 두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돈 아까운 존재 취급을 하다니요. 수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용돈 모아서 할머니 양말까지 사다 드리는 착한 아이였는데 그 모든 정성이 이 늙은이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더 이상 시어머니는 존경해야 할 어른이 아니라 내 딸을 모욕하고 내 인생을 착취한 괴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생전 처음으로 눈에 도끼를 품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거실 유리가 징징 울릴 정도였죠. 가시네는 공부시켜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으셨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었어요. 제 고함에 놀란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떡 벌리셨지만 곧바로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풀하려. 너 미쳤냐? 하며 삿대질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뵈는 게 없었고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는 더 이상 무서운 호랑이의 포효가 아니라 이빨 빠진 늙은이의 초라한 발악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말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한 번 터진 말문은 막을 수가 없어서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장손이 그렇게 귀하시면 앞으로 제사도 장손한테 지내라고 하세요. 저는 가신에 낳은 죄인이라 이제 제사상 못 차리겠네요. 수아대학은 제가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보낼 테니 어머님 돈 10원 한 장 필요 없으니까 평생 그 잘난 장손 끼고 사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힌지 뒷목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시는데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과 함께 내가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뒤에서 욕을 해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쇠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번호 바꿀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형님한테 전하세요. 다음 달 아버님 제사 형님이 와서 하라고요. 저는 이제 이 집 문턱도 안 넘을 겁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하며 악을 쓰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차오르는 해방감에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이 범벅되어 엉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런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차에 탔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차 안의 정적 속에서 방금 제가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20년 동안 저를 옥죄고 있던 족쇄가 풀려나가는 느낌,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그 생생한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댄스 음악이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주는 행진곡처럼 들려서 저도 모르게 볼륨을 높이고 흥얼거리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선명하고 다채롭게 보였고 도로 위의 차들마저 저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고조되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신발장에 놓인 남편의 구두를 보자마자 현실이 다시 저를 잡아 끌어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왜 집에 있는지도 짜증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는데 그 평화롭고 무책임한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씩씩거리며 들어와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앞에 서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만 깜빡거리는데 그 맹탕 같은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보다 더한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아내가 무슨 꼴을 당하고 왔는지 제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그저 왜 그래? 배고파? 따위의 소리나 짓거리려 하길래 저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시어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을 그 2억이라는 돈의 정체와 어머님의 폭언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쏟아부었어요. 제가 침을 튀겨가며 어머님이 장손한테만 2억 주기로 한 거 당신 알고 있었어? 우리한테는 500만 원도 없다고 문전박대하시더니 뒤로는 형님네랑 짝짝꿍이 맞아서 우리를 바보 천치로 만들었다고 라며 소리치자 남편은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남편이니 같이 분노해주겠지.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져주겠지. 기대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그 특유의 우유부단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제 어깨를 잡으려 하며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그놈의 이해 타령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진정해. 엄마가 진짜로 우리를 무시해서 그랬겠어? 형네가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신 거겠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자. 이해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내 편이 아니라 저쪽 편, 아니 저를 착취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으뜸 가는 공범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어요. 형네가 어렵다니요. 강남 아파트 살면서 외제차 굴리는 형네가 어렵고 20년 된 빌라에서 아등바등 사는 우리가 넉넉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당신도 똑같아. 아니, 당신이 제일 나빠. 20년 동안 효도한답시고 내 등골 빼먹으면서 방관한 당신도 공범이야. 라고 악을 썼는데 그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죠. 이제부터 당신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고 그저 내 딸 수아의 엄마로만 살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살얼음판 같은 냉전이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집 안에서도 까치발을 들고 다니고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시아버지 제사 날짜가 하루하루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안색은 점점 흙빛으로 변해갔지만 저는 달력에 표시된 그 날짜를 보면서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제사 이틀 전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에 뜬 시어머니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이번에는 가소롭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해버리자 곧이어 문자가 날아왔는데 장 봐서 일찍 와라, 문어 큰 거 잊지 말고라는 그 뻔뻔한 내용에 헛웃음이 터져나와서 그대로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죠.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전화 왜 안 받아?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쳐다보며 그럼 당신이 장 보러 간다고 해. 난 안 가니까라고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망의 제사 당일 아침,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전쟁을 치렀을 시간이지만 저는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우아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서성거리며 제 눈치만 살피다가 제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자
결국 참다 못해 다가와서 애원하듯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진짜 안 갈 거야?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오늘만 가고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오늘은 형도 온다는데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체면이라니 20년 동안 아내를 식모 취급하게 놔둔 주제에 이제 와서 체면 타령을 하는 그 꼴이 너무 우스워서 커피를 뿜을 뻔했죠. 형이 온다면 더더욱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역받은 장손이랑 형님이 알아서 모시겠지. 빈털터리 차남 며느리가 가서 알짱거려봤자 조사님도 싫어하실 거라고 비꼬아주고 싶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어요. 당신 혼자 가서 형이랑 어머니랑 오순도순 제사 지내고 밥도 얻어먹고 와. 나는 수아 데리고 나갈 거니까 찾지 마.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해 줄 시간이 아까워서 수아 방으로 들어가 수아야, 오늘 엄마랑 데이트하자. 옷 입어라고 외쳤어요. 수아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엄마의 결연한 표정을 읽었는지 군말 없이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도 못 신고 우물쭈물하는 꼴을 뒤로하고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보란 듯이 집을 나섰는데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날아갈 것만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수아가 조심스럽게 엄마 할머니 댁 안 가? 아빠는? 하고 묻길래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안 가도 돼. 오늘은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가자라고 웃어주었죠. 우리가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 뷔페였는데 평소 가격이 부담스러워 엄두도 못 냈던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돈 생각 안 하고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500만 원 빌려달라고 구걸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잠시 씁쓸했지만 이내 억울함을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뷔페에 들어서자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보니 그동안 못해준 게 미안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 오더라고요. 접시 가득 맛있는 음식을 담아와서 오물오물 먹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행복했죠.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저기 어딘가 시댁에서는 지금쯤 제사가 시작될 시간이라 한바탕 난리가 났을 걸 상상하니 밥맛이 꿀맛이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안아서 펄쩍 뛰고 계실 테고 형님은 음식 준비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테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쥐구멍을 찾고 있겠죠. 상상만으로도 통쾌해서 스테이크를 써는 제 손길에 힘이 들어갔는데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징징거리며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액정을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고 뒤이어 부재중 전화 알림이 10통, 20통 쉴 새 없이 쌓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딱 제사 지낼 시간이었는데 음식이 없으니 제사를 못 지내고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전화를 걸어대시는 게 눈에 선했죠.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 할머니 전화 아니야? 안 받아도 돼? 라고 물었지만 저는 여유롭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지금 전화를 받으면 저쪽에서 얼마나 길길이 날뛸지 뻔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확실하게 끝을 맺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저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네, 어머님하고 굽신거리기 바빴지만 오늘의 저는 더 이상 그 옛날의 호구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를 귀에 대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고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너 지금 어디냐?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음식은, 문어는 어디 있어? 주변이 조용한 걸 보니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자 오히려 제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호텔 로비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묘하게 대비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는 현실이 아닌 한 편의 코미디 영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잠깐만 하는 손짓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또각또각 울리는 제 구두 굽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의 발걸음처럼 비장하게 들렸죠.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20년 묵은 채증을 한 방에 날려버린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빨리 말 안 해. 너 미쳤어. 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셨지만 저는 그 소음을 잠재울 준비된 한마디를 장전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댁에 찾아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 제사 안 간다고요. 제 말 농담으로 들으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아마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곧이어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어디서 망발이냐.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하며 길길이 날뛰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혈압이 오르신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도리라는 단어에 코웃음을 치며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밤새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그 논리, 시어머니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 팩트를 이제 날려버릴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어머님,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면서요? 2억이나 받아서 유학 간 장손이 그렇게 귀하면 조상님 덕도 장손이 받아야죠. 제가 지내면 부정 타서 안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며 버벅거리셨지만 저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차남은 형 받쳐주는 부속품이라고. 그럼 제사도 혜택받은 장손이랑 형님이 지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은 장손한테 퍼주고 제사는 돈 한 푼 못 받은 차남 며느리가 지내야 하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숨 넘어가는 소리만 내셨는데 옆에서 형님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하며 부채질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더 자극을 받아서 형님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였죠. 형님도 거기 계시죠? 형님, 아들 유학비로 2억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럼 그 돈값은 하셔야죠. 오늘부터 제사상은 형님이 차리세요. 저는 손 뗄 겁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형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에 그 우아한 척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쇳소리가 섞인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음식할 줄 모르는 거 알잖아.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해. 음식할 줄 모르는 게 자랑인가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모르면 배우세요. 2억이면 요리학원을 차려도 남겠네요. 정 못하겠으면 그 돈으로 출장 뷔페 부르시던가요라고 쏘아붙였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옆에서 듣고 있던 아주버님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재수 씨, 그래도 오늘은 와야지. 동생 체면 봐서라도 하며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말을 잘랐어요. 아주버님, 체면은 2억 받은 장손이 챙겨야죠. 저희 남편한테 제사 지내라고 하지 마세요. 걔도 형 받쳐주는 부속품 신세라
제사 지낼 자격도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수학이 너머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시고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형님은 어떡하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뒤섞여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즐기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숨을 골랐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딸 수아를 위한 복수이기도 했기에 제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죠. 가신에 낳은 죄인이 어떻게 시댁 문턱을 밟고 시어머니를 뵐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제 잘난 딸내미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거 못 봐요. 앞으로 저희는 볼 일 없을 겁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학이 너머에서 야, 김미진 하고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만 가슴속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의 맑은 하늘처럼 개운하고 상쾌했죠. 창가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억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마침내 밀어내고 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그 순간의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다시 뷔페 테이블로 돌아가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주 짧고 간결했어요. 엄마 옆에서 효자 노릇하면서 자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 앉자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 괜찮아? 할머니 많이 화나셨어?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니, 아주 좋아. 이제 우리 수아 눈치 안 보고 살게 해줄게. 그날 저녁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20년 만의 자유를 만끽했는데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시댁의 밤은 그리 평화롭지 못했던 모양인지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형님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동서, 어머님 쓰러지셨어. 뒷목 잡고 넘어가셔서 지금 응급실 가는 길이야. 빨리 와. 라는 다급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고도 제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놀라서 튀어갔겠지만 뒷목 잡고 쓰러지는 쇼는 시어머니가 분리할 때마다 써먹는 18번 레퍼토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유난히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들은 저를 응원하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오니 남편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도어록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탓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여보, 문 열어줘. 나야. 하고 애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버렸어요. 오늘은 이 승리의 기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뼈저린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창피한 건 남편 몫이지 제 몫이 아니라는 생각에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아주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시어머니가 쩔쩔매는 모습이 나와서 자면서도 웃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상쾌함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젯밤 현관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딸아이가 문을 열어줬는지 거실 소파에서 까치집 지은 머리를 하고 퀭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잘 잤어? 하고 생긋 웃어주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흠칫 놀라며 어젯밤 시댁에서 있었던 지옥 같았던 참상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입꼬리는 자꾸만 귀에 걸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전화를 끊고 난 직후 시댁 거실은 그야말로 폭탄 맞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기가 부서져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아이고, 아이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하며 대성통곡을 시작하셨고 그 바람에 안마의자 위에 있던 화분까지 깨지면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해요. 형님은 그 와중에도 음식할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님 혈압, 혈압 하며 시어머니 챙기는 척 연기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7시를 넘어가자 배고픈 조카 지훈이가 아, 배고파. 제사 언제 지내? 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야, 큰애야. 냉장고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대충 상 차려라 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코미디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평생 시댁 와서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우리 형님, 냉장고를 열어보니 있는 거라곤 김치랑 밑반찬 몇 개뿐이고 제사상에 올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멘붕에 빠졌다고 해요. 결국 아주버님이 참다 못해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소주와 편의점 족발을 사들고 왔는데 조상님이 보셨으면 기가 차서 벌떡 일어나셨을 광경이었을 거예요. 제사상에 소주와 족발을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꼴이냐며 또다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니 정말 코믹 영화가 따로 없었죠.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라고요. 형수가 밥하다가 밥솥물도 못 맞춰서 밥이 죽이 됐어. 아버지가 제사상 받고 노하셔서 꿈에 나타날까봐 무섭더라. 형은 나보고 왜 미진이 안 데려왔냐고 화내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20년 동안 제가 차려준 밥상 받으며 왕비처럼 굴던 형님이 죽밥을 짓고 편의점 족발을 뜯으며 쩔쩔매는 꼴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형님은 그 난리통에 설거지라도 해야 했는데 그 와중에 그릇을 몇 개나 깨먹었고 결국엔 그 비싼 네일아트가 다 벗겨져서 울상이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몸져 누워서 미진이 그년 오라고 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며 악담을 퍼부으셨지만 정작 죽이라도 끓여올 사람이 없으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새 끙끙 앓으셨다는 후문이었죠. 남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눈치만 보다가 나 내일 출근해야 해라는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는데 그 비겁함마저도 귀여워 보일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보란듯이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탁을 차려주었는데 평소 같으면 7첩 반상이었겠지만 오늘은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밥 없어? 하고 눈치를 살피길래 저는 아주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해줬죠. 토스트면 감지덕지인 줄 알아.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토스트를 씹어 삼키는데 그 모습이 왠지 짠하면서도 통쾌해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출근하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점심때쯤 되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어머님 병원 입원하셨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래. 동서 때문에 쓰러지셨으니 와서 간병해라는 형님의 문자였는데 번호를 바꿔버려서 제 번호를 모를 텐데 남편한테 물어봐서 보낸 게 분명했죠. 뇌졸중 초기라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할 뻔했지만
지난밤 남편의 증언을 떠올려 보니 이건 100% 꾀병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코웃음만 나왔어요. 저는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형님에게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아주 정중하고도 뼈있는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근데 장손 어미가 곁에 계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나서나요? 이역받은 효자 아들이랑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남이라서 빠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 버렸는데 형님이 그 문자를 보고 길길이 날뛰었을 모습을 상상하니 오후 업무가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퇴근길에 수아랑 통화를 했는데 수아가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카톡 보냈어라고 하길래 깜짝 놀라 내용을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수아한테 네 엄마가 미쳐서 할미를 죽이려고 한다. 네가 엄마 좀 말려라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도하셨다는데 우리 똑똑한 수아의 답장이 정말 걸작이었죠. 수아는 할머니, 저희 엄마 안 미쳤어요. 그리고 저 공부해야 해서 바빠요. 지훈 오빠한테 연락하세요라고 딱 잘라 말하고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기특하고 든든하던지 내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을 통해 들은 소식은 더 가관이었는데 형님이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다가 결국 폭발해서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물 떠와라, 다리 주물러라, 사과 깎아라 하며 형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 했고 평생 대접만 받고 살아온 형님이 그걸 견딜 리가 없었겠죠. 형님이 어머님, 저도 손목 아파서 못해요. 간병인 쓰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자 시어머니는 1인실 병실에 홀로 남겨져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아깝고 며느리들을 부려먹자니 다들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뒤늦게 제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게 분명했죠. 저번에 입원하셨을 때는 24시간 옆에 붙어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죽까지 끓여다 바쳤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아시더니 이제 와서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며느리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계실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분은 평생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사실 뿐이니 저를 원망하고 계실지언정 반성 따위는 하지 않으시겠죠. 주말이 되어 남편이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며 넌지시 물어왔지만 저는 아주 단호하게 갈 거면 당신 혼자가 나는 그 근처에도 안 갈 거야 라고 잘라 말했어요. 남편은 혼자 가기 무서운지 쭈뼛거리다가 결국 안 가는 쪽을 택했는데 이제 남편도 시어머니보다는 제 눈치를 더 보는 상황이 된 거죠.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붕괴의 시작은 장손을 향한 편애와 며느리를 향한 차별이라는 썩은 기둥 때문이었다는 걸 그들은 알까요? 형님네도 이제 시어머니 재산 챙길 거 다 챙겼으니 볼일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장손 지훈이는 미국 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의 노후는 보나마나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끄럽던 제사 파동이 지나가고 저희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건 예전처럼 제가 참고 희생해서 얻은 가짜 평화가 아니라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재취해낸 진짜 평화였어요. 남편은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기는 꼴을 보니 진작 이렇게 훈련을 시킬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더라고요. 시댁의 몰락과 형님의 고생담을 전해 듣는 게 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우울하고 억눌린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퇴원하면 분명히 집으로 쳐들어오거나 또 다른 계략을 꾸미실 게 뻔한데 이번에는 또 어떤 막장 드라마를 쓰실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저희 집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그 꼬장꼬장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채 짐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힘없고 초라한 노인네의 몰골이더라고요. 아마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제일 만만한 저희 집으로 발길을 돌리신 게 분명했죠. 남편은 화면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여보, 엄마 오셨는데 저렇게 서 계시게 할 순 없잖아. 문 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데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20년 전 그날 만삭의 몸으로 시댁 문 앞에서 문전박대당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어린 것이 벌써부터 친정 타령이냐며 매몰차게 문을 닫으셨던 분이니까요. 지금 제가 문을 열어준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호구의 시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을 거칠게 밀치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더라고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시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미다. 문 좀 열어다오. 갈 데가 없어서 왔다. 내 형님은 연락도 안 받고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라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을 쓰시더군요. 갈 데가 없다니요. 본인 집도 있으시고 2억이나 퍼준 평소 그렇게 자랑하시던 강남 며느리 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시네 키우는 이 좁고 누추한 빌라로 오셨을까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장손네 집으로 가세요. 거기가 훨씬 넓고 좋잖아요. 저희 집은 좁아서 어머님 모실 자리가 없네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찾지 마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야 그래도 내가 네 시어미다. 어떻게 문전박대를 하냐.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봐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며 울먹이시는데 그 사과라는 게 진심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서 나온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20년 세월을 퉁치시려는 심보가 괘씸해서 저는 인터폰 너머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사과요? 20년 세월 돈으로 보상하실 거 아니면 사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차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집에 왜 오세요? 든든한 장남한테 가서 효도 받으세요. 저희는 어머님 안 계신 셈 치고 살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쾅 내려놓고 인터폰 전원까지 꺼버렸는데 밖에서 미진아, 문 좀 열어다오 하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블라인드까지 쳐버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어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래도 엄마인데 밖에서 저러시다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며 울상을 지었지만 그러면 당신도 같이 나가서 살면 되겠네. 모시면서 효도하고 살아. 대신 이혼 도장 찍고 나가. 나 지금 진지해라고 서슬퍼렇게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한참 뒤에 밖이 조용해져서
베란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썰렁한 복도만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경비실을 통해 들어보니 결국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쓸쓸하고 처량한 뒷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만으로도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고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정말 평온 그 자체였어요. 주말마다 시댁 호출에 시달리던 지옥 같은 스케줄이 사라지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등산도 다니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 강좌도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꽃을 만지는 제 손끝에서 더 이상 쩐내가 나지 않고 향기가 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아는 엄마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엄마 요즘 얼굴 폈네? 이혼 안 하길 잘했다. 아빠도 요즘 좀 사람 같아졌어 하며 농담을 던지는데 그 말이 어찌나 귀엽고 웃겼는지 몰라요. 남편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들렸는지 이제는 주말만 되면 여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맛집 찾아놨어 하며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완전히 개가천선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 편을 들어야 밥을 얻어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생존 본능으로 깨달은 것 같아서 귀엽게 봐주기로 했고 이제는 청소와 빨래는 남편 전담이 되어버렸죠. 반면 시댁 쪽 소식은 들려올 때마다 막장 드라마의 연속이었는데 얼마 전 건너 들은 소식에 따르면 형님네 장손 지훈이가 유학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도박에 손을 대서 지원받은 2억을 다 날려먹고 빚까지 졌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로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데 이번에는 꾀병이 아니라 진짜 쇼크였다고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형님은 아들 빚 갚느라 바빠서 연락이 두절됐고 아주버님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강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모셔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평생 장손만 바라보며 사셨던 분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남편이 면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래도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데 하고 슬쩍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니, 가면 또 발목 잡혀 마음 약해지지 마. 우리가 가면 병원비, 간병비 다 우리 목 될 텐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봤자 돈 달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장손 빚 좀 갚아달라고 떼쓰실 게 뻔한데 굳이 불구덩이로 뛰어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아가 서울대에 떡하니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받아왔을 때 저는 20년 묵은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문대라도 가겠냐, 가시네 공부시켜봤자 소용없다며 무시했던 우리 수아가 장손도 못 간 서울대에 보란듯이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엄마의 자존심을 세워줬으니 이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남편은 펑펑 울면서 우리 딸 장하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보셨어요? 이게 바로 어머님이 무시하던 가시네의 힘이에요라고 외쳤죠. 수아 입학 선물로 남편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면서 아빠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앞으로 더 잘할게라고 사과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봄에는 수아랑 둘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내 딸에게는 절대 엄마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더니 형님한테서 동서 좋아 보이네. 우리 지훈이는 한국 들어왔어. 라는 구질구질한 카톡이 왔지만 저는 읽고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이미 형님은 저한테 완패한 거나 다름없고 이제 와서 친한 척하려는 그 속내가 뻔히 보여서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건 그리움이 아니라 반면교사로서의 기억일 뿐이에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사위한테 저런 장모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주는 존재로서만 제 기억 속에 남겨두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고 제사라는 단어에 경기 일으키지도 않아요. 이번 추석에는 남편이랑 수아랑 셋이서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예전 같으면 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졌을 그 시간에 동해 바다를 보며 회를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서 잠이 안 올 지경이네요. 남편은 벌써 맛집 리스트를 뽑아놓고 여보, 여기 물회가 기가 막히대 하며 신나 있는데 그 모습이 밉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걸 보니 저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제가 2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건 효도가 아니라 굴종이었고 제가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를 벗어던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며느리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효도가 의무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호구 며느리 탈출 어렵지 않아요. 용기 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테니까요. 저를 보세요. 2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하게 제 인생을 즐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인생 조연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지금까지 제 길고도 험난했던, 하지만 끝내 승리한 사이다 탈출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시월드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 아니었나요? 특히 장손에게는 2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똑똑하고 착한 손녀에게는 가시네라며 모진 말을 뱉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요. 결국 할머니의 맹목적인 편애를 받던 장손은 무너지고 무시받던 손녀가 보란 듯이 명문대에 합격해 엄마의 자존심을 세워준 결말이 그 어떤 복수보다 짜릿하고 통쾌했습니다. 잘못된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사연자님의 단단한 사랑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차별 없는 세상에서 따님과 함께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님의 앞날에 이제는 눈물 대신 웃음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따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언제나 꽃길이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미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